어떤 분들은 그냥 말을 하면은 말이 다 욕인 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하고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죠. 그리고 그냥 말만 하면은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비난하거나 간섭하거나 조언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났을 때 아 오랜만이다 이러면 좋은데 어머 너는 그게 얼굴이 그게 뭐니? 너 요즘에 뭐 무슨 일 있어? 얘 머리 좀 갖고라. 아우, 지저분하다. 이렇게 꼭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만나고 싶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정신과적으로, 좀 피해야 하는 대화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수직과 방식이에요. 우리가 사실 인간관계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게 갈등이 있을 때마다 풀면 되는데, 그걸 다 쌓아놔요.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을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는 어쩌다가 내가 오늘 하루 친구들이랑 늦게 놀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엄마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왜 그래? 지금까지 너 한 달 내내 한 거 엄마가 참았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수직과 방식이라고 그러고, 그 비슷한 거가 이제 연쇄 반응을 보이는 방식이 있어요. 오늘 내가 이제 그거 하다가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그것만 야단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는 이틀 전에도 뭐 무엇을 깨뜨렸고, 뭘 잊어버렸고, 그냥 1년 내내 한 것을 갖고 하면은 화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코미디언 방식이 있어요. 나는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냥 개그 하듯이, 뭐 이러면은 이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은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데, 나만이 어떤 피해자인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이러면은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너네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는 살고 싶지 않아. 이러면은 마음으로는 안 됐다가도 그런 얘기를 자꾸 어두운 얘기를 하면은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은요. 불편한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만나서 편안하고 긍정적인 그 기운을 찾게 되는데 이 순교자 방식인 사람들은 상대의 죄책감을 자극해요. 네가 나한테 전화하지 않아서 나는 외로워. 네가 나한테 신경을 안 써주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인 것 같잖아. 이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 의사 방식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정신과에 대해서도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저희가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얘기를 해줄 때는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줘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는데 정신과 의사 방식은 뭐냐 하면은 너는 성장 과정에서 이러이러해서 너가 이런 문제 하는 거지. 그거 분석하는 사람들. 싫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화나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얘기하면서 껌짝짝 씻거나 욕하거나 그 소리 팍 내면서 하면 이게 그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시하는 방식인데 나는 그 얘기를 진지하게 하는데 뭐 그게 뭐가 중요해. 야,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 무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는 거겠죠. 첫째는요, 인간관계는 습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특히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상대가 이제 그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상처가 곪죠. 근데, 사람들은요, 또 얘기를 하면은 그게 합리적이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나 아이들한테 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엄마 아빠는 좀 상처가 되니까 이런 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게 상대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면 상대가 싫어할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사람들이 쿨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겠어요. 예. 그거는 좀 뭐 만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 부드럽고 간결명료하게 내가 그러니까 상대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엄마 아빠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이렇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간결명료, 부드럽고 분명하게 전달을 하면은요, 그랬니? 몰랐어. 내가 고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은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요.
녹음해서 들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인 거죠. 엄마, 아빠 아니면 뭐 너 네가 하는 얘기 한번 오늘 녹음해서 들어봐. 요즘에 핸드폰에 다 녹음 기능, 녹화 기능 있으니까. 그럼 처음에는 이제 그 내담자들한테 그런 걸 하면은 막 화를 내요. 무슨? 근데 듣고 보니까 자기도 놀래거든요. 그럼 고쳐져요. 그 방법을 한번 써보실 수도. 네. 사실 이 말투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가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책은 이제 태도의 중요성을 그거 한 거가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그러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느냐? 또 감각에서 오거든요. 막 덥고 후덥지고 나면 짜증나잖아요. 추워도 짜증나잖아요. 선선한 봄, 가을을 좋아하듯이 이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요즘 매스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인간이 죽을 때까지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뭐냐 하면은 청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이별을 앞둘 때 그 귀에다가 이제 사랑한다는 얘기, 그동안 못했던 얘기, 들려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 말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성격과 이 목소리와의 관계도 제가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불행히도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데이터를 못 얻어서 아직 발표는 못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니까, 이 목소리를 연구할 때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의 목소리 높낮이, 빠르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그 목소리의 그 맛이 있잖아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지지해 줄 수 있는 연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잘 못하고 있는데, 첫째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하면은 듣기가 조금 힘들어요. 너무 빠르면은요, 듣기도 전에 도망가고 싶죠. 너무 느리면은 지겨워요. 그 다음에 너무 하이톤이어도 힘들어요. 너무 목소리가 낮아도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목소리 타고난 거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을 보고, 당신의 이 사주팔자로서는 이런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한 목소리가 나오느냐? 원래로 봐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목소리일 것 같다 그랬더니 이분이 사실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참 흥미로운 거가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어디 이렇게 장을 보러 가거나 그러면은 볼일을 보러 가거나 하면은 제 개인적인 일 가끔은 이제 저를 알아보고 거기에서 이제 조언을 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어떤 가게에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손님들한테 자기가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하이톤에다가 빨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목소리 때문인 것 같다. 당신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이렇게 손님들한테 이 선물에 대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이 정보를 준다고 하는데 상대가 듣기에는 일단 너무 빠르니까 그것을 잘 못 알아듣고 뭔가 비난하거나 이것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반박자 느리게, 지금보다 약간 반만 톤을 낮추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제가 그런 얘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갔는데 저는 그분인 줄 몰랐어요. 정말 목소리가 너무 편안해졌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가 손님한테 그렇게 인기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목소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투, 목소리 이런 거 외에 사용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이제 뭐 흥미롭게 이제 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욕도 맛깔스럽게 해야 되고 그게 잘 어울리는 분이 계세요. 근데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이 다리가 그거 하듯이 욕하는 게 재미있어서 한번 해보면 나한테 안 어울리면 아닌 거고 차라리 그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경에서 황금률이라고 해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인생사가 그렇습니까? 때로는 나는 잘 대접하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보고 깔보고
그리고 염장 지르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은 중국의 지도자였던 등소평 아시죠? 등소평 얼마나 키가 작습니까? 그러나 수십억 인구를 갖다가 총괄 지휘하는 지도자의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등소평을 떠올릴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부장일 때 대리급이었는데 부하 직원 중에 등소평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것도 그렇고 덩치도 작고.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을 깔보지 못했습니다. 왜냐? 비록 덩치는 작지만 말하는 품새 그리고 행동 거지가 상당히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덩치가 작은 사람이 거기다가 말하는 게 속된 말로 촉새처럼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깔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깔보지 않으려면은 꼭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기의 외모랄까 행동 거지를, 즉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지 관리만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깔보지 않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얘기 나오는 것이 야 정말 택도 없는 소리를 해대고 하면은 거기다가 뭐 폼 잡는다고 해서 폼이 잡혀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쌓는다는 것, 즉 내공이라고 하죠. 내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다가 친절하라 그러죠. 남에게 친절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서비스맨이 친절한 것하고 우리 일반인의 경우하고 다릅니다. 물론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슈바이처 박사도 그런 얘기했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친절하세요. 그 친절 때문에 지금 상대방이 이 세상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을지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한테 카인드 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친절이 도가 넘어가지고 너무 상대방에게, 사람들에게 사근사근 하면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깔봅니다. 이게 인생사고 현실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 나쁜 소리를 했을 때는 일부러라도 화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기분이 상할 때는 절대로 웃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 속을 긁는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도 웃는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상처를 받았을 때는 무심코라도 웃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고 대화를 나눌 때 깔 보이지 않으려면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뭐 긍정하라. 우리가 책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대화를 나눌 때는 긍정하라고 하는데 무엇이든 간에 옳소, 좋다, 좋다, 좋다 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깔보겠죠. 그래서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주장을 합니다. 사만사온 법칙을 얘기하는데, 사만사온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기후를 얘기할 때 사만사온이라고 하죠.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근데 재미난 것이 따뜻한 게 하루 더 많지 않습니까? 사만사온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하고의 대화장에서 얘기를 하고 인간관계에서 따뜻한 면이 4쯤 있으면은 차가운 면도 3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항상 따뜻하기만 하고 하면은 깔 보이기 쉽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친절해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남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전략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이때는 전략적으로 자기를 가다듬고 말을 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상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의 장에서 남들로 하여금 너무 속상한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격 있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누가 얘기했을 때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방법인데, 이제는 그 좌중에서 내가 어떻게 대화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것은 말을 많이 함으로써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품격 없는 사람이 되고 말 많은 사람이 되고 그 친구하고 같이 대화 나누는 게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에 있어서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은 3가지를 기억에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한다, 맞장구 친다, 경청한다. 이 3가지가 그냥 어우러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말을 많이 안 하면서도 주도권을 잡으려면은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이 말 한마디만 던져놔도 상대방은 어떻게 지내는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드는 게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질문은 가성비가 높습니다. 괜히 애써서 말을 하지 않고도 상대방의 말을 끌어내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죠. 이때 중요한 것은 개방형 질문을 해야 되는데, 개방형 질문은 뭐냐면 오늘 어디 가서 무슨 걸 먹었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어느 카페 가서 뭘 먹었는데 말이야, 야 거기 좋더라, 이렇게 대답을 길게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유도해내는 것이 개방형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턱
질문을 던져놓고 나면 상대방이 말을 하겠죠. 그럼 오늘 어떻게 지냈냐? 그러면 오늘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지냈다고 하면은 거기서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개방형 질문을. 그러면 상대방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대화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한테 있잖아요. 공격하는 사람한테 대화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 방어가 뭡니까? 질문에 대답하는 거죠. 질문이 공격입니다. 공격한다고 말이죠. 뭐 상대방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공격과 방어로 보면은 질문이 공격형에 속하죠. 공격을 해놓고는 가만히 대화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맞장구만 치면 됩니다. 그랬어? 맛있었겠네? 이렇게 맞장구만 쳐도 상대방은 계속 말을 하게 되죠. 그러고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경청하는 거죠. 잘 들어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즉 질문하고 맞장구 치고 경청하는 것, 이 세 개만 잘 운용해도 여러분은 어디에서 품격 있게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대화의 상대자도 보면은 그 사람이 말 가로채고 깐족거리고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만하게 보이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만만하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딴에는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가스라이팅에 당할 수가 있죠. 상대방이 말이죠. 내가 너를 잘 지켜보고 있어. 또는 우리가 상사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죠. 요번에 승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상대방이 어디 하는 거 봐서 이게 전부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정확히 안다는 게 사실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말투가 어떤지, 친절한지 아닌지, 만만하게 보이는지 아닌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자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술을 배우기 전에 심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의 기술을 먼저 가다듬고 마음의 기술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알아야 되고 대화를 나누거나 뭐 하는 데 있어서 주체적으로 중심을 잃지 말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내가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해야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의 방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야말로 비호감인 사람이 있죠. 그래서 대화의 상대자로서 적절치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토다는 사람, 말을 가로채는 사람, 깐적거리는 사람 이런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 외에 오늘 또 이렇게 되면은 정말 비호감이고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외우기 쉽도록 제가 공식을 만들었는데 3독, 세 가지 독입니다. 이 세 가지 독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비호감인 사람이 되고 상대로 하여금 대화 상대자로서 적절치 못한 사람이 됩니다. 외우기 쉽게 3독으로 했습니다. 첫째 독은 뭐냐? 독점하는 사람이요. 어디서 이야기를 나눌 때 말을 독점하는 사람이 있죠. 이 독점하는 사람 보면은 중간에 비집고 들어갈 틈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잘잘잘잘 혼자서 계속 떠들죠. 예전에 제가 친구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와, 이 목소리가요 높낮이도 없어요. 그냥 수평으로 말이죠. 잘잘잘잘잘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사실 이게 말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잘잘잘잘 나오는데 중간에 끊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말을 이어서 하는지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은근히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말을 하거나 말거나 뚝 끊어버렸어요. 야, 그건 그렇고 말이지 하고서 말을 끊어버렸는데 이게 우리가 수다를 떨더라도 이게 비집고 들어갈 틈을 줘야 되거든요. 그때 그냥 독점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말을 독점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좌중에 예를 들어서 4사람이 있으면은 말이라고 하는 게 1시간 동안 얘기하면은 적어도 각각 25분씩은 떠들도록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혼자서 대화를 독점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비호감입니다. 독점하지 마시라는 거. 첫째 독이죠. 두 번째는 독선입니다. 독선.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고집이 센 사람. 뭐 얘기하면 말이죠. 말이 맥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말이야 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이 센 사람. 이거 정말 비호감이죠. 세 번째는요. 독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한 얘기하는 사람이요. 그 말을 하더라도요, 아주 저 독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 뭐 지난번에 이러이러 했는데 너 아주 나쁜 놈이라면서 뭐 이렇게 아주 독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정치권에 보면은 그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되죠. 독설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비호감이죠. 그래서 이 삼독, 독점하지 말고 독선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독설하지 마라.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다가 잘 집어넣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젊은 세대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 이게 비호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하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 젊은 사람이 나한테 비호감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비호감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삐딱한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이건 결정타가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 중에는 아주 공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왠지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표정부터 삐딱합니다. 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들이받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들이받고 있는데 그것이 표정으로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고쳐야 될 가장 으뜸되는 비호감의 주된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삐딱하지 마시라는 거.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나이 든 사람, 꼰대가 젊은 사람에게 비호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호감이 되는 것을 제가 6글자로 만들었으니까 특히 지금 꼰대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6글자를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면 됩니다. 참갑이나 주소. 참갑이 달라는 겁니다. 참갑이나 주소. 어떻게 기억하기 쉽죠? 참갑이나 주소. 이 6개 때문에 비호감이 됩니다. 참은 뭐냐? 참견하는 겁니다.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한테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이야. 이렇게 자꾸 참견하죠. 이번에 어떻게 결혼을 언제 할 것이냐? 그 결혼은 언제 할 것인지 알아서 뭐 하시겠어요? 그 일종의 참견이죠. 오죽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추석 때 집에 갈 때 또는 설날에 명절에 집에 갈 때 제일 듣기 싫은 것이 너 요즘 어디 결혼 준비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기분 나쁘다는 거죠. 참견하는 것 가장 싫습니다. 더구나 가족이 참견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하고 있을 때 상사가 쓸데없이 말이죠. 요즘은 뭐 집에 가서 뭐 하고 있어. 이게 신세대는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참견하지 말라는 거. 가는 뭐냐?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이지. 야, 이게 말이죠. 왜냐? 나이 든 사람은 아는 게 아무래도 좀 많지 않습니까? 지식과 기술이 많다는 게 아니라 살아온 세월이 있다 보니까 이 세상 물정에 대해서 아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자꾸만 그것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둬봐서 알지만 옆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이 보이는 것을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못하죠. 그러나 나이 든 사람은 자꾸만 그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호감이 되죠. 비는 뭐냐? 비난하는 겁니다. 대개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특히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는 좋은 뜻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아 그건 그렇게 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비난하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 비호감입니다. 나는 뭐냐?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비호감이죠. 라떼 화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절대 나 때는 말이야. 이 얘기 하지 말라는 거. 주는 뭐냐? 주절주절 말이 긴 거. 이거 비호감입니다. 그 다음에 소는 뭐냐? 소리를 높이는 것. 이 참갑이나 주소가 소위 말하는 꼰대의 화법으로서 젊은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기분 나쁘고 비호감이 되는 화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둘 것은 비호감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 험담하는 겁니다. 험담하는 것. 이게 사실 뒤에서 남을 씹는 거 기분 좋죠. 왜냐? 내가 이 인생사의 심판관이 된 것 같이 남을 말이야. 그 친구 말이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게 버릇입니다. 이 버릇을 단칼에 고쳐야 되는데 저는 에이브라함 링컨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아주 위대한 인물인데 그 위대함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노예를 해방했기 때문에 위대함이라기보다는 자기를 고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함입니다. 어떻게 고쳤느냐? 젊은 시절에 링컨은요, 남을 비난하고 이게 심판관처럼 얘기했습니다. 비호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실즈라고 하는 정치인을 갖다가 씹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이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즈가 결투를 하자 해서 둘이서 결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목숨을 건 결투를 했으면 링컨이 죽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됐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나서가지고 중재하는 바람에 결투가 무산됐죠. 그렇게 됨으로써 링컨이 다시는 남을 씹지 않겠다, 험담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 결심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이 위대합니다. 링컨은요, 자기를 고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링컨은요, 농담도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화술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처음에 그 기자들이나 국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속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침묵할 때는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명연설을 할 때는 게티스버그의 연설처럼 명연설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이 남에게 비호감인 사람은 아닌가, 남들의 비호감인 것을 잘 보면은 나도 저런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링컨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나의 비호감인 부분은 없는지를 한번 고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남들로 하여금 대화 상대자로서 환영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보신다고 하니까 모든 부모님이 리더시잖아요. 제일 어려운 리더 같아요. 예. 왜냐하면 내가 더 사랑하니까. 예. 그 다음에 정리해고도 안 돼. 교체도 안 되고 타부서에 보낼 수도 없어.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뭘 남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자식은 남이죠. 근데 왜 복잡한 남이냐면 나만큼 소중한 남인 거죠. 저도 자녀가 있는데요. 참 복잡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외로 자녀를 위해서 해줄 게 없어요. 내가 가만 보니까.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애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결혼 생활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직장 생활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내가 해주면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언은 해줄 수 있으나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없죠. 대표적으로 공부만 해도 해줄 게 없어요, 사실은. 네. 제가 이런 그 라디오 사연 들은 적 있어요. 자녀들한테 독서 습관을 길러주려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크게 독서를 좋아하는 분은 아니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책 보는 척을 계속했대요.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기야 했는데 이렇게 고생했는데 애들이 독서 습관이 안 길러졌다며 그런 고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 훌륭하고 존경하지만 모델링이라는 게 뭐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 억지로 아이들 앞에서는 우리 싸우는 모습 보이지만 애들이 다 합니다. 싸우고 있는 거. 조금 옆으로 새는 얘기지만 미국에서 한 조사인데요. 아이들한테 물어봤대요. 부모님들이 너희들에게 제일 해줬으면 하는 게 뭐야? 하고 물어봤대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답했을 것 같냐고 추측해보라 그랬더니 1등으로 나온 게 더 시간을 많이 내서 저희랑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라 아이들이 했을 거라 예상은 했는데 실제 아이들의 대답은 엄마 아빠의 지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좀 갭이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리더는 모델링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야, 뭔지 저 리더 멋있는데? 부모로 바꾸면, 우리, 그래서 엄마라고 해보겠습니다. 엄마가 나랑 보내는 시간은 현저히 떨어지는데, 문제 엄마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같아. 엄마가 사는 저 인생이라는 게 살만한가 봐. 나도 한번 열심히 살아볼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다 뒤로 미루시거든요. 우리 애가 크고 뭐고. 저는 이 이야기하면 진짜 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제가 표현을 세게 썼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 줄 아니? 나는 행복하지 않았지만 않아도 너희는 행복해야 돼 하는 순간 저는 진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애들이 엄마 행복하지 왜 그러셨어요? 그러는 데다가 그건 부담만 주고 좋지도 않은 이야기이죠. 그래서 무섭게 희생하도록 우리 안에서 본능이 일어나고 최근에 연구를 보면 특히 아빠도 그렇지만 어머님들은 뇌의 구조적인 변화까지 일어난다는 연구도 있어요. 직장 다니시는 어머님들 직장맘 중에 출산하고 왜 이렇게 내가 기억력이 떨어졌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뇌가 아이한테 더 집중되도록 변화되다 보니 이 격가지 데이터는 다 필터로 쳐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류의 유지를 위해 라는 커다란 어떤 그런 어떤 인류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각 개인의 엄마의 유전자에 들어가 출산 후 뇌가 구조적으로 변하는 문제까지 일으키면서 희생하면서 사실은 하는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존중하고 일단 나부터 존중하는 게 필요하죠. 야, 거대한 변화가 나한테 일어났구나. 내가 바보가 돼서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출산을 안 한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님들도요, 그런 비슷한 변화가 일어난대요. 아이를 케어하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워낙 이게 강력한 본능이어갖고요, 자식이 원하지 않는, 제 표현이 이상한데, 내지는 너무 자기희생적인 내 노력에 대한 기회비용의 손실이 너무 많은 쪽으로 가서 별로 나도 안 좋고 자녀도 섭섭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회복 탄력성도 리더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다 하는데요. 엄마가 제일 놀아야 될 때를 고3 엄마 때다 이렇게 강의 때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고3 엄마가 제일 해줘야 될 건 아이에 대한 긍정성을 줘야 되는데 그게 고3 애만 보고 있는데 기특할 때도 있겠지만 빠져나가겠죠. 그게. 그리고 부모와 자식은 붙어있기 때문에요. 우리 애는 생각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생각 다 있어요. 표현을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애가 100이라는 시험 불안이 있으면요. 엄마한테 100이 와요. 거기에 엄마께 100이 붙어요. 200이 가요. 300이 돼요. 400. 그래서 의외로 시험을 잘 본다는 게 시험 공부에 대한 동기가 있어야 되고요. 머리에 입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시험날 시험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이 시험 불안이 올라가면요. 한 뇌 반쯤이 불안하지 말자 그것 처리 안 됐어요 갖고요. 실수하기가 쉬워지는 그런 섭섭함이 있죠. 내가 외부에서 충전을 받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비슷한 예로 저는 집에 간병할 분이 생긴다 그러면 더 노셔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간병할 분이 생겼으니 내가 무슨 즐거운 일을 해? 집중해야지 하는데 제일 좋은 간병도 괜찮으셔야 해도 내 따뜻한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 그 번아웃이 오면요. 엄마 괜찮아. 나도 짜증이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뭐 리더십의 기본은 뭐 크게 보면 하나는 자기인식이고 하나는 긍정성이죠. 긍정성은 긍정적이자 얘기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 나만의 힐링 액티비티를 개발해서 그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맥킨지에서 뭐 그 15년간 어떤 리더가 성공하는지 조사했더니 어떻게 보면 뻔하고 근데 이 5개가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대요. 저도 실제로 인터뷰해봐도 그런 것 같고요. 1. 자신과 일의 의미 발견. 당연히 동기부여죠. 2. 긍정적 사고와 관점. 그렇겠죠? 내 자녀가 이러면 성공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 관리.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 번아웃 관련된 거죠. 관계의 연결.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5번째가 어떤 일에 몰입하는 거.
인데 이게 잘 되려면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긍정 에너지가 숨쉬고 있어야 됩니다. 긍정 에너지가 없으면요. 몰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후회나 트라우마 쪽으로 가게 돼 있고요. 관계도 잘 안 돼요. 왜? 까칠해져요. 공감 에너지가 떨어져서. 전혀 취미니 이런 건 안 하고 달려서 리더까지 오른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탑 리더에 오르신 분들은 놀이가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데 왔어도 그냥 달려서 오신 분은요, 계속 불안해요. 그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70세 어르신이 오셨는데 엄청 성공하셨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 목표가 뭐세요? 제가 한번 여쭤봤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슬펐어요. 대답을 못 하시다가요, 열심히 사는 거다. 훌륭하지만 이 말년에 행복하기 어려운. 예. 제가 보면 볼수록 노는 것도 힘든 일이고요. 노는 거를 인생 전반부에 잘 개발하신 분들이 후반부에 빅토리 승리하는 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일에도 도움되고 내 리더십에도 도움되고 부모님이란 세상에 제일 어려운 리더십에도 도움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현재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가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그만둬서 한참 수영을 하다가 수영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돼서 다시 사이클 타고 있고요. 진짜 힐링 많이 되더라고요. 자연을 느끼고 이러면서. 또 하나는 이게 의외로 내가 좋아할지 몰랐는데 우연한 기회에 야, 이걸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깨닫는 경험들을 많이 하셔요. 내가 이거 좋아할지 몰랐다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저도 억지로 우연히 끌려갔다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이 전자기타를, 블루스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한 3년 열심히 쳤는데요. 7년 전에. 그때 제 마음은 내가 이게 소질만 있으면 정신과 의사 접는다. 그 정도로 좋았습니다. 근데 잘 안 늘어서 이유를 몰랐는데 3년 후에 알았어요. 제가 박자가 나가더라고요. 박치입니다. 문제는 제 귀에는 맞아요. 음은 안 나가는데 박자가 나가요. 그래서 취미로만 가져야겠구나 하지만 전 아마 오늘 가서도 띵땅땅 될지 모르는데 여기 뭐 몰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힐링도 몰입이거든요. 일에 빠졌던 나를 꺼내서 다른 세계에 넣어줄 때 그것도 이제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하죠. 그때 되게 소탈한 감성이 생기면서 이것만으로도 행복해 이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책 이런 거는 뭐 언제든지 하면 되는데 일부 취미들은 좀 젊었을 때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저는 아무한테도 기타 치라는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힐링 취미를 타인한테 권유하지 마세요. 안 맞을 확률이 90%가 넘거든요. 마음이 다 달라서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누가 좋다며 야 이거 요가 해봐 같이 할까 그러면 막 왜 짜증이 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짜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건 지가 찾아서 다 조용히 하는 게 참 좋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관계의 연결도 그렇고 사실은 라이프 퍼슨이라는 게 어떤 내 삶의 방향도 잘 잡아주지만 그런 사람과의 연결 자체가 또 힐링에 있어서도 중요한 걸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런 리더십에 있어서 좋은 요소와 힐링과 뭐 관계 이런 게 엄청나게 네트워킹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를 잘하면 같이 선순환, 어디가 삐끗하면 좀 불편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린 이 5개를 적어놓고 숙제처럼 내 의미는 뭘까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게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내 마음과 계속 만나다 보면 내 생각하는 거랑요, 내 마음이 그 삶의 느끼는 의미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웃긴 게요, 삶의 의미를 느낄 때 마음 충전도 잘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좀 상호적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숙제처럼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리더십
학습은 훈련이긴 하지만 상당히 심리학적인 기반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 마음을 잘 이렇게 도닥거려주고 안아주고 바라봐 주는 거. 근데 왜 타인이 필요하냐? 내가 날 보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타인을 통해 나의 거울로 쓰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언을 하죠. 뭐 컨설턴트 같은 거죠. 근데 잘 안 하죠. 그게 되게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이고, 어떤 경우는 정답이 보이는데 3년 동안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저분이 받아들일 때가 됐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체인지 톡이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에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인생은 짧다는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다 나오는 게 경청이잖아요. 일단 잘 듣고. 근데 이게 안 되죠. 답이 보이니까 그냥 쏘게 되는데요. 경청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이 있는 거죠. 특히나 좀 어려운 서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고 할 때 뭐 세팅부터도 좀 중요하다고 해요. 뭐 이렇게 앉지 말고 옆에 앉고 팔로우업 질문만 하면서 충분히 들어주고 그러면서 뭐 약간 메타포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여기에 드론을 띄워서 대화하는 모습을 객관화해서 보는 것 같은 것들도 경영 심리 잡지에 나오거든요. 드론까지 띄워야 되나 보통 일들은 아닌데 그런 정성이 필요하는 거죠. 그냥 듣는 거와 진짜 경청 소통이라는 거는 엄청 다른 거죠. 그거는 사람이 타인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 되게 배려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시간이 드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술 먹지 마! 라고 남편한테 얘기하면 보통 더 먹고 싶어지죠. 저항 때문에. 근데 여보 요즘 뭐 회사에 별일 없어요?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술 많이 먹어. 그래요? 그럼 한 거 참고 그럼 좀 스트레스를 줄일 뭔가 다른 게 있어야 좀 줄일 수 있으려나?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운동 좀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럼 뭐 주말에 저랑 등산하고 내려오면서 막걸리라도 한잔 할까요? 속은 부글부글 하지만 그래 그거 괜찮은데 한번 이번 주말부터 할까? 하면 사실은 뭐 막걸리가 좀 들어가긴 했지만 운동이란 다른 스트레스를 넣음으로써 이제 술을 줄일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건 그 얘기를 상대방이 하게 하는 걸 체인지 톡이라고 하고 되게 단순한데 이게 동기부여 소통이거든요. 방법론은 엄청 간단해요. 엄청 효과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어렵냐? 몸에 사리가 생깁니다. 문제가 보이는데 1번 열린 질문. 내가 어떤 질문을 하나 보면요. 다 닫힌 소통이나 닫힌 질문이에요. 공부했어 안 했어? 이건 닫힌 질문이지 열린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열린 질문을 통해 반영적 경청이라고 그러는데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먹게 돼.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먹는구나. 그럼 여보 우리 주말에 등산이라도 하고 시원하게 막걸리 하면 잔소리가 아니라 내 걸로 거부 반응이 덜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부글부글하기 때문에. 네. 저는 아들을 저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그게 아들한테 좋은 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중1 때 이후로 한 번도 야단을 친 적이 없습니다. 네. 미래 에너지원으로 지금 야단 치면 나중에 날 싫어할 테니. 네.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소통을 했죠. 성적이 오르면 천재, 성적이 떨어지면 미남, 뭐 어쩔 땐 붙여서 해주고, 네. 천재, 미남. 아빠 고만해 라는 말을 안 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26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아빠 힘들죠? 라고 말씀드렸지만 전화 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내가 번아웃 돼 있는데
열린 질문과 이런 거가 쉬운 게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리더는 자기 마음, 몸, 그 밸런스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이틀만 앉아도 삐죽빼죽해지는데, 회사에서 맨날 야, 오늘 컨디션 괜찮냐, 리더 묻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연결이 되죠. 다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할 게 너무 많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 개만 잘하면 선순환이 일어나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자존감이 높은 척하고 살으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랑 우리의 행동은 서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할 법한 행동들을 억지로 연기하듯이라도 하다 보면 자존감이 따라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심리사 함광성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상담을 한 10년 정도, 10년 차 정도 된 상담심리사고요. 지금은 이제 경기도 모처에서 제 아내와 함께 작은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이게 자존감이라는 게 너무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하면서 약간 자존감에 대한 환상, 자존감에 대한 만능주의.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만 높으면 이럴 텐데, 자존감만 높으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그래서 사실 상담에서도 제가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서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진짜 많죠. 근데 이 제일 큰 문제는 자존감이라는 게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말 그대로 나를 존중하는 느낌이 자존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약간 신기루 같은 거예요. 이게 막 이제 높아만 지면 좋겠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게, 자존감이 높으면, 어떤 행동들을 하게 돼요. 혹은 어떤 행동들을 안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존감이 높으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싫은 소리도 되게 잘할 수 있을 거고, 뭐 자존감이 높으면 뭐 관계에서 더 당당할 수 있을 거고, 자존감이 높으면 뭐 뭔가 과제 같은 거를 했을 때 더 그냥 당당하게 낼 수 있을 거고, 요런 게 이제 막 자존감이 높았을 때 나올 수 있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상담에서도 그런 질문을 드려요. 만약에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게 삶에서 어떻게 티가 날 것 같냐고를 많이 여쭤보거든요. 그럼 저마다 얘기하시는 게 되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는 자존감의 모양은 되게 다른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사실 상담받는 건데요. 근데 그거는 조금 제한이 있으니까 바로 좀 현실에서 해볼 수 있는 노력들은 자존감이 높은 척하고 살으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랑 우리의 행동은 서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으면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할 법한 행동들을 억지로 연기하듯이라도 하다 보면 자존감이 따라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면 싫은 소리를 잘할 수 있을 거야. 맞는 말이에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당연히 잘할 건데, 이 자존감이 언제 높아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막 이렇게 기다리는 거 말고, 싫은 소리를, 아까 말했던 뭐 그런 방법들을 써가면서 조금씩이라도, 억지로 그런 행동들을 해나가다 보면, 이제 자존감이 반대로 따라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하다 보면 주변의 평가도 바뀌고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효능감도 생겨요. 이렇게 해도 되네?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괜찮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자존감이 반대로 따라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자존감에 목매지 말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할 법한 행동들을 억지로 연기하듯이 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호구가 되는 분들은 보통 어떤 말을 해설하기보단 보통 아무 말도 안 해서 호구가 되는 경우가 실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뭐든 말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첫 번째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조심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라는 말, 두 번째는 괜찮습니다라는 말.
우리가 일상에서 되게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 자체는 사실 안 좋은 말이 아니에요. 뭐 필요할 때는 잘 사용해야죠. 내가 뭔가 정말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죄송하다고 해야 되고, 정말 뭐 상대방이 뭘 했는데 진짜 괜찮으면 괜찮다고 해야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죄송합니다라는 말, 그리고 사실은 하나도 안 괜찮은데 그냥 상황을 그냥 넘기려고 쓰는 괜찮습니다 라는 말, 이런 말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데, 어떤 분들은 상대방에게 내가 피해를 받은 상황인데도 오히려 본인이 죄송하다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오늘 지각을 했는데 근데 PD님이 저한테, 제가 지각했으면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PD님이 저한테 제가 시간 체크를 더 잘하고 미리 더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막 이렇게 막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게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저는 어쩌면 이거 촬영할 때는 좀 지각해도 괜찮구나, 적어도 이 PD님이 할 때는 조금 늦어도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또 혹은 제가 뭔가 이렇게 인터뷰를 오늘 촬영을 하다가 PD님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제가 봐도 너무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PD님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이 얘기를 만약에 계속 하시면, 한두 번은 뭐 괜찮죠. 계속 하시면 뭐 괜찮은가 본데? 라고 진짜 생각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제가 PD님에게 주는 어떤 피해에 제가 되게 둔감해져 버린다든지 라고 하면서 조금 좋게 말하면 편하게, 나쁘게 대하면 막 대해버리겠죠. 이게 결국에는 호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 죄송하다, 괜찮다라는 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진짜 잘못했을 때 죄송하다고 하시고 진짜 괜찮을 때 괜찮다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쓰는 단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싫은 소리를 못하는 분들 진짜 많죠. 저도 사실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이분들의 어떤 특성은 이렇게 보면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싫은 소리를 한다라는 걸 되게 타인을 공격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싫은 소리는 타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방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걸 공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특성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잘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 불편한 경험이 생기면 이거 나만 기분 나쁜 건가? 이거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 이거 내가 예민한 건가? 이러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믿어주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죠. 이거 내가 이상한 거야? 이거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근데 막 이렇게 물어는 보지만 또 확신은 못 갖고, 어쨌거나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잘 믿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 잘 안정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굉장히 쉽게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타인에게 싫은 소리를 요만큼만 해도 이 관계는 와장창 깨질 거다. 이런 두려움을 크게 느끼시니까 또 싫은 소리를 못하는 특성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너무 당연한 건데, 대부분 싫은 소리를 못하는 분들은 착하세요. 착하세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역지사지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그걸 정말 끝내주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역지사지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만 생각하고 내 입장은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타인은 배려하고 나는 배려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이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분들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싫은 소리를 워낙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싫은 소리를 잘하는 분들이 싫은 소리를 못하는 분들을 보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야, 그냥 가서 말하면 되지, 그걸 왜 그러고 앉았냐. 근데 이게 못하는 분들한테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너무 일단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막 싫은 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확 하고 잘 될 수는 없어요. 이게 갑자기 막 환불원정대가 될 수도 없고, 막 갑자기 막 사장님 눈 똑바로 보면서 저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이제 막 TV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건 사실상 거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그 정도까지 하는 건. 그래서 사실은 끝판왕을 바로 깨긴 어려우니까 이제 게임으로 치면 난이도가 낮은 1판부터 이제 깨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싫은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요. 아까 제가 싫은 소리는 결국에 자기 주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비교적 나에게 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환경,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내 할 말을 뭐가 됐던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보기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사소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사람들이랑 점심 먹으러 갔을 때 뭐 먹을까 뭐 이런 게 나왔을 때 전 아무거나요 이렇게 하지 말고, 뭐가 됐던 내가 요만큼이라도 더 먹고 싶은 걸 그냥 말해보는 거. 저는 뭐 짜장면 먹고 싶어요. 뭐 나는 뭐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라는 이런 뭔가 내 선택을 말로 꺼내보는 연습부터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뭐 그렇게 해서 짜장면 먹다가 막 단무지가 떨어졌을 때 그냥 참고 먹지 마시고 단무지 좀 더 주세요 라는 말도 해보는 거. 그리고 또 뭐 먹고 돌아올 때 더부룩하면 참지 말고 커피 드시러 가실래요? 이런 말을 꺼내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입 밖으로 뭔가 내 생각들을 꺼내보고, 이 꺼냈을 때 내가 걱정하는 두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 별일 안 생긴다. 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 뭔가 내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더 자기 주장을 해나가면서 하다 보면 싫은 소리가 그래도 조금씩은 더 나올 수 있겠죠. 나를 좀 만만하게 여기는 분들, 그러니까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사실 적극적인 자기 주장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약간 느낌을 어떻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냐면,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나를 위협할 때 내가 맹수가 될 순 없어도 고슴도치 정도는 돼야겠다라는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물어뜯는다고 해서 나도 같이 물어뜯을 수까지는 사실 없을 거예요. 보통 어려울 거예요. 근데 고슴도치가 되라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맹수고 내가 고슴도치면 적어도 맹수가 쟤를 건드렸다간 나도 좀 귀찮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나도 좀 찔릴 것 같은데, 이럴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경계는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자기 주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맹수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 만만하게 보는 사람한테 고슴도치가 될 거야 라는 요런 좀 컨셉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대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거 얘기지만 제 아내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이제 그때 상황이 제가 이제 그 당시 여친과 헤어진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한 달 됐나? 근데 이제 제 친구가 되게 눈치 없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핸드폰을 꺼내더니 그때 그게 싸이였는지 뭔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SNS를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면서 제 전 여친 그 SNS인 거예요. 보니까 이제 어떤 남자가 있는데, 남자랑 같이 찍었는데 막 그 식스팩에 막 이렇게 몸이 좋은 막 그런 사진인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얘 남친 생긴 것 같다 벌써. 이게 근데 딱 봤는데 당연히 짜증이 나죠. 막 전 지금 술 먹어가지고 배 나와 있고 이런데 이 사람 식스팩 있고 막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왠지 쿨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쿨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쿨한 척 했죠. 그러네. 뭐 잘 사귀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이 친구는 아까도 말했듯이 눈치가 없으니까 저를 계속 이제 긁는 거예요. 야, 너 뭐 화난 거 같은데? 너 뭐 빡친 거 같은데? 야, 너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뭘 그거 이미 헤어졌는데? 막 이러면서 계속 옆에서 저를 긁는 거죠. 근데 이제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쿨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니야, 내가 왜 화나? 어차피 헤어졌어. 뭐 어차피 나 뭐 헤어질 생각이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쿨한 척을 한 거죠. 근데 진짜 눈치가 없어서 이 친구는 계속 절 긁어요. 계속 화난 거 아니야? 화난 거 아니야? 막 이러니까 제가 진짜 폭발을 한 거죠. 갑자기 막 책상을 쾅 치면서, 테이블을 쾅 치면서, 야,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분위기가 말 그대로 싸해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친구가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부터 전 화가 사실 났었단 말이에요. 이 감정을 인정하고 그냥 솔직했었다면 상황이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만해. 나 기분 나빠. 되게 짜증나니까 그런 거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뭐 말렸을 거고,
뭐 혹은 뭐 야 나 얘가 뭐 화났지 막 이럴 때 나 화났어 그러니까 그만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 감정을 자꾸 쿨하려고 제 감정에 솔직해지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감정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제 마음 안에서 생겨나는 거고 그걸 뭐 안 느낄 수도 없고 뭐 없앨 수도 없어요. 근데 안 느끼려고 노력을 해볼 수는 있죠. 안 느끼려고 그걸 뭐 억압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감정이 일시적으로는 잊혀지지만 그게 어딜 가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어딘가에 이렇게 축적이 된단 말이죠. 축적이 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말 그대로 쌓이면 이게 나중에 언젠가 터진다는 건데 이게 터질 때는 왜 풍선이 터지면 예쁘게 터지지 않잖아요. 정말 예측 불가의 형태로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터질 때도 마찬가지.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형태로 표현이 돼버린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흐른다든지 아무 정말 눈물 흘릴 상황이 아닌데 혹은 뭐 아까 저처럼 갑자기 분노 폭발을 막 한다든지 혹은 막 밖에서는 막 안 그러다가 집에서 막 방구석 여포처럼 막 지금 뭐 가까운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낸다든지 이렇게 정말 원치 않는 형태로 감정의 표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뭐 막 신경질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래요. 쌓이면 터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빨리빨리 표현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비유를 하자면 좀 마음이 건강한 분들은요, 요 마음 안에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는 이제 검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이해해주고 말 그대로 좀 정상 참작을 해주고 뭐 필요할 땐 좀 위로도 해주고 하는 변호사도 보통 같이 있거든요. 되게 스스로를 많이 괴롭히는 분들은 마음 안에 변호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해도 다 그냥 잘못한 것처럼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마음 안에 정말 검사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자기 잘못을 들춰내고 막 죄처럼 만들어 버려요. 사실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잘못한 걸로 자꾸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직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잘 못하는 게 사실은 당연하잖아요. 근데 마음 안에 변호사가 없고 검사만 있으니까 야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네가 지금 직장 생활 몇 년 차인데 아무리 새로운 직무라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넌 왜 이렇게 일머리가 없냐 라고 하면서 정말 제가 잘못한 걸로 계속 몰아가고 이제 사실 근데 마음에 변호사가 없으니까 이걸 반론을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사실 변호사가 있다면 아니 야 처음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잘해 라고 하면서 반론을 펼치면서 이 둘의 어떤 부딪힘이라는 게 생길 텐데 그게 없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두들겨 맞는 거죠. 그래서 좀 스스로를 괴롭히는 분들의 특성은 마음 안에 검사밖에 없다 혹은 변호사가 있어도 너무 약하다, 이런 게 좀 저는 특성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다들 그러셨겠지만 학교에서 혹은 가족에게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된다라는 걸 배우잖아요. 근데 제 어릴 적 기억이 하나가 되게 강렬하게 남아있는 게 있는데 처음으로 시장이란 데를 가봤어요. 되게 어릴 때죠. 그러니까 시장을 갔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시장에는 되게 이렇게 다리가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막 이렇게 구걸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도 뭐 이렇게 돈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상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힘든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고 했는데 왜 아무도 안 도와주지? 근데 저는 도와주려고 해도 전 돈도 없고 애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상하게 되게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왜 난 이걸 안 도와주고 있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죄책감을 느꼈던 이유는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라는 걸 무조건 해야 하는 어떤 룰, 뭐 법, 규칙처럼 제가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죄책감을 느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이렇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많이 경험하는 분들의
어떤 특성이 있다면 마음 안에 룰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래야 한다. 뭐 이러면 안 된다. 뭐 저래야 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런 자기에 대한 어떤 규칙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당위적 사고라고 하는데 응당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부정적 평가를 다른 사람들한테 부정적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 나는 항상 잘해야 한다. 뭐 이런 어떤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라는 룰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킬 게 많으면 당연히 어길 가능성도 많거든요. 이제 그때마다 되게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응당해야 할 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를 잘해야 한다, 뭐 잘 보여야 한다. 이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때마다 뭔가 응당해야 되는 걸 안 한다고 느끼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 죄책감들이 계속 내가 잘못했다 이런 죄책감들이 쌓이다 보니까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라는 이제 수치심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좀 자주 드리는 얘기가 해야 하는 것과 하면 좋은 거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좋은 것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나는 항상 잘해야 한다. 사실 나는 항상 잘해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항상 잘하고 싶다잖아요. 모두에게 잘 보여야 한다가 아니라 모두에게 잘 보이고 싶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를 하고 싶다로 바꾸면요. 그건 규칙이 아니라 바람이 되거든요. 우리가 규칙을 어겼을 때는 죄책감을 느끼는 게 당연해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속상하고 슬프고 아쉽지만 그게 어떤 뭔가 잘못했다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 뭐 다음에 다시 잘해보자라는 어떤 다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죄책감과 수치심을 좀 덜 느끼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해야 하는 건지 하고 싶은 건지를 좀 이렇게 잘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